지금부터 은하마을 통합 재건축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도시신탁의 박천경 차장입니다. 먼저 원활한 설명회 진행을 위해서 소지하신 핸드폰은 무음 또는 진동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라고, 궁금하신 사항은 잠시 기다려 주셨다가 설명을 마친 후 질의응답 시간 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설명회는 주민 대표단 인사 그리고 소유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도시신탁의 안내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은하마을 통합 재건축 정비 사업의 진행에 노력하신 김근수 주민 대표 단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 대표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김기범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김선미 대표님, 정재선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안세훈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6분이신데 지금 아직까지 회사에서 퇴근을 못하고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동철 경례. 네, 우리 은하마을의 통합 재건축의 일원으로서 현재까지 일요일, 토요일 할 거 없이 78회에 걸쳐서 회의도 하고 모든 정성을 쏟아서 은하마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들어가시죠. 그리고 주민 설명회를 제안한 소감 말씀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508동 주민입니다. 이 설명회를 주최하고 근데 동네에서 오늘 안 나오셨는데 오늘 제가 한 달이라고 출발하셨는데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제가 한 일은 앞으로 주민들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말씀드리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서 잘 진행합시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설명회가 참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욕먹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네 분들 바람 좀 해주세요. 제가 밤잠을 못 잤어요. 네? 하여튼 화이팅 합시다. 다음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황인식 회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장 황인식 이사장입니다. 사실 오늘 일까지 김근수 단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주민 대표단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회를 이끌어주시는 주민 타력 제안하신 5분 외 이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분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설명회를 몇 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회를 제가 몰랐는데 그래도 사회는 전문가가 받아가고 제가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대신 당부의 말씀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설명회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청취하시고 마지막에 질의응답 순서가 있습니다. 그때 질의응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원이 우리가 지금 현재 250명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질문 제안을 한 사람한테 한 2, 3분 정도만 할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리고 세 번째 마지막 팩트를 질문하셔야지 아주 이상한 질문을 하게 되면 답변하는 사람도 어렵지 않겠냐 이걸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우동부 가족 여러분 잘 인지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 세건축 22명을 대표하는 단장 김민수입니다. 먼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소유자님들의 의견을 듣고 향후 진행 계획을 안내드렸어야 하나 이제야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현재 우리 단지는 재건축 사업의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향후 8월 4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개정을 앞두고 있으며 부천시 내 2차 특별정비 예정구역 단지와의 경쟁 속에서 신속한 사업 추진이 은하마을 재건축 사업의 주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재건축 사업은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협조를 바탕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단지가 선도지구의 이상을 유지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대표단은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여러분께서 궁금증을 많이 해소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민 대표님들의 인사 말씀 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대우 동부 소유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시식탁의 박정준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은하마을 재건축, 통합재건축의 책임을 맡고 있는 박정준 팀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주민대표 단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우동부 토지동 소유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일단 저희가 소통이 부족한 것이 가장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불안한 점은 저희가 취합한 정보로는 우리 대우동부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타단지에 대해서 관리가액이나 이런 사업성에 대해서 조금 더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에 대한 걱정을 하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것이 이번에 책자에서 말씀된 것 중에서 종점 평가 금액에 대한 단가가 우리가 적은 평형에 비해서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25평 평당가 같은 경우는 2,390만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우동부 책자에 나오는 48평 같은 경우는 2,160만 원 수준이고 더구나 58평 같은 경우는 1,960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25평에 비해서는 80에서 90% 수준
꾸준히 다다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지금 평단가가 낮은 거는 당연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건축을 시작하면서 재건축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소유자들께서도 원화마을에 대한 사업성과 재건축에 대한 속도 때문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재건축에 대해서 거래를 할 때 소형 평형에 대해서 아무래도 금액이 싸고 아무래도 좀 취득하기가 쉽기 때문에 거래가 빈번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단가가 아무래도 소형 평형을 중심으로 단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높게 형성이 되고 있죠. 그럼 이번에 우리가 책자에서 말씀드린 종전 평가 같은 경우는 지금 제 말씀이 좀 울려서 들리나요 혹시? 좀 울려 들려주세요. 네, 지금은 좀 어떠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번에 책자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종전평가를 산정한 금액이 감정평가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특별정비구에 6월 15일 날 특별정비계획 때 반영했던 아무래도 타산감정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시세를 반영하는 금액일 뿐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지금 시세에 나와 있는 것들은 현상일 뿐이기 때문에 소형 평형의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고 대형 평형의 단가가 낮은 이 시세가 반영된 종전 평가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건 당연한 현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종전 평가 금액 자체가 지금 확정일까요? 제가 책자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확정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특별 정비구역에 나와 있는 용적률, 층수, 이런 밀도 계획에 대해서 예상 분양가, 예상 공사비들을 반영해서 우리가 현재 분담금인 종전평가 금액에 대해서 산정해서 대략적인 사업성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일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확정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언제 우리가 실질적인 종전평가에 대한 공식적인 금액을 산정할까요? 이 부분은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종전평가에 대한 산정 시기와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4조에 나와 있는데요. 시점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후에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시행인가 이유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마 2년 정도 후에 지금서부터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2년 정도 후에 아마 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면요. 부천시청에서 감정평가 법인을 한 개 선정합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께서 전체회의, 즉 총회를 통해서 한 개사를 선정합니다. 이 두 개사에 대해서 산정한 금액의 산술 평균 금액을 산정한 것이 여러분들의 종전평가 금액이 공식적으로 확정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시세가 계속적으로 소형 평형과 대형 평형의 차이가 유지를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항상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와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 법인의 수차례를 문의를 했을 때, 그리고 저희가 또 진행하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는요, 실질적으로 감정평가 확인 결과 실무적으로 이에 대한 보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보정이라는 것은 특정 평형을 위하고 특정 평형에 대해서 혜택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재건축을 우리가 모두 다 참여하는 주체지 않겠습니까? 이런 주체들에 대해서 보정과 공평성을 위해서 이런 보정을 감정평가 실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내용을 한번 발췌해 봤습니다. 여기 발췌한 내용을 보시면요, 실질적으로 대형 평수 아파트 사례 산정 시 유의사항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대형 평수는
세대수가 적어 거래 건수가 극소수인 등의 이유로 가격 형성이 즉각적이지 않고 왜곡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므로 사례 선정 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대형 평수 아파트 적정 가격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지침을 내렸는데, 대형 평수 감정 평가 시에는 극소수의 거래 사례를 직접 선정하여 평가하기보다는 거래 빈도가 높은 평형들, 즉 25평, 34평이 아무래도 많겠죠. 이런 높은 평형들 등의 사례를 기준으로 타입별 평형 지수를 적용하여 감정 평가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아무래도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대형 평형은 거래 빈도가 적기 때문에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거래 빈도가 많은 25평이나 30평대 아파트들에 대한 가격을 바탕으로 보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감정평가 실무 내용을 저희가 인용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재건축을 계속 여기 말고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진행할 경우에는 특정 단지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단지가 손해가 없도록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의 관리 포인트는 아마 감정평가사들은 기계적으로 감정평가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행자와 주민들이 협심하셔가지고 현장에 대한 현황과 데이터, 사람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축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이 데이터로 축적이 되겠죠. 이러한 데이터를 축적해가지고 감정평가사가 합리적으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팔로우를 해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형 평수에 대한 약간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감정평가를 실질적으로 진행할 때는 또 하나의 보완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조급평가, 즉 여기 계시는 토지등 소유자, 어찌 얘기하면 조합원 분양가라고 하죠. 그 조합원 분양가에 대해서도 소형 평형과 대형 평형을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단지 가치, 즉 종전 평가와 그 다음에 조급 평가에 대한 차이가 분담으로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이 분담형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종전평가에서 가중치를 둬가지고 보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한 숫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즉 종업평가, 즉 소유자 분양가를 조정하는 게 감정평가들이 하는 기법입니다. 결국에는 소형평형과 대형평형에 대한 차이만큼을 향후에 소유자 분양가에 대한 차이로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평형별 분담금의 공정성이 확보됐다고 저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일부터 제가 지금 관리하는 다른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그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저희가 뽑은 감정평가와 그 다음에 인허가청에서 뽑은 감정평가 두 가지 업체에서 이렇게 다 개인 세대마다 방문을 합니다.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어떤 평형, 어떤 향, 어떤 층, 또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지 각각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감정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셨던, 좀 불안해졌던 종전평가에 대한 시세를 반영했을 때의 낮은 가격에 대해서 충분히 실제 감정평가를 할 때는 보정이 되고, 두 번째는 보정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유한 위치, 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평가가 반영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좀 긍정적인 소식을 좀 봤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계속 네이버나 KB 시세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봤을 때는 아직 거래가 실거래가가 미등록되지 않았는데 대우동도 48평에서 11억 8천만 원의 거래가 된 거를 저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평당가가 2,458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책자에서 나왔던 금액보다도 약 13.8%가 오른 가격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책자에서 드린 거는 어떠한 지금 현재에 대한 시세에 대한 기준으로서 저희가 매락적인 분담금을 뽑기 위한 데이터로서 활용한 거고,
실제적인 감정평가는 나중에 거래 시세와 또 정확한 판단을 하겠지만 이러한 지금 계속적으로 시세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실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데이터를 한번 보여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재건축이 시작하기 전에 시점 그리고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는 시점에 대한 가격 변화율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우동부 48평이 이게 아마 2023년 초반기에 실거래가를 저희가 봤는데요. 평당가가 한 1,640만 원에 형성되어 있고 지금은 2,236만 원이기 때문에 대략 한 36.3%가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58평 같은 경우도 1,410만 원에서 지금은 1,969만 원인데 여기도 한 39.6%가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감정평가 2년 뒤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감정평가를 받을 때 조금 더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다는 반증의 표현이기도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24평에 대한 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대형평수보다는 조금 더 가격 상승률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결국에는 여기서의 포인트는 감정평가는 1번 우리가 이번에 책자에서 보내드린 가격은 정확한 감정평가의 금액이 아닙니다. 단지 대략적인 분담금을 산출하기 위한 KB 시세를 반영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정평가 시기는 사업 시행자 지정이 된 뒤에 2년 뒤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후에 진행하는데 그때는 정확한 감정평가를 할 것이며 또 하나 소형 평형과의 보정을 적용을 한다. 감정평가 실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래도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대형 평형 같은 경우는 보정을 해가지고 형평성을 유지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불안 요소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저희가 책자에 공부별 우선 문양이라는 내용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신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고요. 우리 통합정비 협의서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이미 우리가 앞으로 원칙으로 삼을 시행 규정에도 첨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통합정비 협의서라는 곳인데요. 이 협의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특별정비구역 동의서를 진고하였고 또 하나 이걸 바탕으로 해서 6월 15일 날에 부천시로부터 특별정비구역 지정 도시를 받은 겁니다. 여기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분양광고 통합설계 분양원칙 강화 정전토지 건축물 연장도시를 고려해서 공구별 우선 분양이 가능하다고 표현을 하였고 이거에 대한 합의를 여러분들 4개 단지분들하고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 여기 나와 있는 공구별 우선 분양 같은 경우는 불안한 요소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확정이 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공구별 우선 분양은 굉장히 어려운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쉬운 겁니다. 우리가 지금 4개 단지로 구성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각각의 단지에 계신 분들이 신축을 했을 때 내가 위치한 단지에 계속 살게 해주는 것이 공구별 우선 분양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분당이나 이런 데랑 달리 분당이나 이런 것과 달리 대우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600세대가 살고 있는데 신축에서 대우동구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 물량을 수용했을 만큼 1000세대가 넘게 신축이 분양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구별 우선 분양도 가능하고 또 혹시나 그 공구 내에서 경합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굉장히 낮은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설계 폐허대가 확정이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받은 특별 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과 층수에 대한 밀도 계획을 확정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건축물 배치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시 인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 말은 즉슨 단지 배치도나 평형 구성 같은 경우는 새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성하겠죠? 향후에 이번에 이제 분담금이 어느 정도 대략적인 분담금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성과 같이 따져봐셔가지고 내가 향후에 몇 평형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시행할 것입니다. 일단 그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설계사를 뽑겠죠. 그 뽑은 설계사와 같이 여러분들의 니즈를 반영해가지고 평형대를 다시 한번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평형대가 없다, 어떤 평형대가 부족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거는 향후에 다시 변경할 것이다 라는 점 약속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다른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원하는 평형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사할 것이고요. 뭐 주최 대수나 결국엔 저희가 단지 가치를 위해서 커뮤니티 시설이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건축 심의를 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니즈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그 니즈를 파악해서 건축 설계 배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특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지? 저희가 사실 경험을 통해서 법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법과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향후에 대한 계획을 말씀했지만 저희의 단순한 추정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기준을 바탕으로 향후 실무 계획을 여러분들한테 보고 드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또 저희에 대한 신뢰나 걱정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배우동부 분들께서 소통하시고 그 다음에 걱정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한 결과 저는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여기 주민대표단께서는 이번 임기가 끝나시고 저희가 시행자가 선정된 고시가 난 후에 전체회의를 통해서 정비사업위원회로 구성을 됩니다. 정비사업 구성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선거를 위해서 새로 뽑는 겁니다. 그런데 정비사업위원회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전문가들이 많이 살고 계신다고 저는 얘기 들었습니다. 설계에 대한 전문가, 안평에 대한 전문가, 시공에 대한 전문가 여러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다고 들었기 때문에 저는 감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비사업위원회 의사결정기구와 협의기구가 아닌 저는 주민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구성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요. 이 얘기 뭐냐면은 사실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바쁘세요. 현업도 바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비사업위원회에 참여하기에는 또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하나 내가 여기를 소유하고 있지만 우리 와이프 명의로 돼 있고 우리 남편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소유 관계 때문에도 정비사업위원회에 참여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전 이런 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은하마을 단지를 위해서 전무원들이 참여해달라고요. 검증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그분들이 저희가 협력업체를 뽑아서 업무를 진행하겠지만 그 진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컨설팅도 해주고요. 저희가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의견도 내주시자 하는 제안을 드릴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꼭 시행 규정에도 담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설계나 이런 감정평가들을 실무를 진행할 때 소유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안지가치 상승을 위한 검증을 한다면 여기 계신 토지등 소유자분들께서 조금 더 신뢰하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특정 단지가 재건축을 하면서 피해를 보고 어떤 특정 단지가 혜택을 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통합 재건축을 통해서 파일을 키우고 그 파일을 공평하게 나누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통합 재건축의 가장 큰 목적이자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정한 재건축을 위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카톡방에서 주민대표단 통해서 저희가 좀 하나 수령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신탁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인력이 참여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더라.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시면요, 저는 지금 한국도시신탁의 이본부 3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커리어를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첫 직장은 삼성물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삼성물산에서 근무를 한 이후에 신탁사로서 넘어와서 지금 9년째 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 방식이 시작된 지가 한 대략 10년 정도가 진행됐는데요. 항상 걱정하시는 게 신탁 방식에서는 성공을 하는 경험이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다행히 저 같은 경우는 신탁사에서 인천에 있는 학위교육 한 1600세대를 준공하고 입주까지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회사에서는 가장 큰 대형 현장을 여러 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통합 단지에 대한 그다음에 대형 재건축 단지에 대한 경험과 그다음 노하우가 있다고 자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솔직히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은하마을 시행자가 됐을 때 같은 경우는 저희 본사 인력뿐만 아니라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현장에 상주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상주 인력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해가지고 조금 더 신속하게 여러분들의 니즈와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명품 단지로 만들 비전과 목표 제시달성 가능, 이 부분은 저희가 개념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신탁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시행자의 역할로서 인허가, 그다음에 사업성과 단지같이 청소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가장 큰 베이스는 여기 계시는 주민들의 니즈를 파악해가지고 주민들께 협의하고 주민들에게 보고 드리면서 일을 시고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수만 강조 말고 사업성 개선을 위한 대안은 무엇이냐. 이건 저희가 한번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것들을 한번 캡처해봤습니다. 여기 모 단지에서는 어떤 신탁사가 사업 시행자 지정 도시 후에는 보수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시공사 운영 시, 통합 심의 시, 사업 시행자 시, 가외 처분 시까지 약 32%의 보수를 수취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돈을 지금 내지 않고 그 다음에 수익도 없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되겠죠? 신탁사가 빌려주고 신탁사가 수취를 하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는 뭐가 발생하겠죠? 이자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책자에도 나오겠지만 저희는 발의 처분, 즉 사업이 성공되기 전까지는 보수를 수취받지 않습니다. 당연히 보수 수치로 인해서 이자 비용도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시는 보수만 강조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해줘라 라는 거에 대해서는 보수 체계로서도 저희는 사업이 성공을 해야지만 보수를 수취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우리 소유자들의 의견 수렴에 대한 프레임이 있느냐. 물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정비사업위원회는 누구든지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 토지동 소유자에 대한 민의를 발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협의해가지고 사업을 직접 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는 여기 계신 주민 전문가들 검증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조금 더 주민들의 민의를, 주민들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절차상으로 봤을 때는요, 저희가 앞으로 모든 인허가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전체 회의, 조합 방식은 총회고요, 신탁 방식은 전체회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전체회의에서 모든 협력업체 선정과 사업 예산 수립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받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발생하지 저희가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시스템과 내용과 자료의 충실도를 만드는 게 신탁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설명이나 이런 소식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진행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보고를 드리고 여러분께 그런 질문사항 같은 것도 물어봄으로써 소통에 대한 기구와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잠시만요. 하나 더. 여기 저희가 좀 여기는 아니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도 저희는 정기적으로 인터넷이나 그 다음에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저희한테 자료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게 되면은 저희는 법적으로 여러분들께 15일 이내에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인 안내서를 배포할 계획이 있느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가지고 여러분께 배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재건축 지금까지 되게 포커스를 줘서 말씀을 했는데요. 재건축은 여러분들도 다 인터넷이나 그런 걸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빠른 재건축과 사업성 향상과 단지가치 상승,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시행자로서 여러분들과 호흡을 같이 해서 이 세 가지를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배우동부 토지는 소유자의 피해 방지, 피해가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 혜택이 아니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형평형의 정정과 전문평가에 대한 공정평가, 그 다음에 공구별 우선 분양 시, 또 하나 주민의향을 반영한 평형 배치, 주민검증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